자, 그리고 가격 변동성 볼라틸리티를 또 얘기하네요. 네. 1분기 때는 6.2%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4분기 때는 3.1%. 네. 근데 증가했다는 거죠. 네. 변동성이 오히려 증가했다. 많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5.8%. 그러니까 1분기 동안은 비트코인보다 가격 변동성이 심했다는 거고 이더리움보다는 낮았다는 거네요. 여기 그래프로 또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렐레이션, 다른 주요 암호화폐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3월 10일 있죠? 한 이쯤 되겠네요. 3월 10일. 네, 3월 10일. 그 아까 목요일, 네,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블랙 목요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블랙 목요일. 어쨌든 얘기하죠. 그때 이후로는 거의 100%의 상관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끌어올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블랙 목요일 기준으로는 그 이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같은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 비트코인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크로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1분기 에스크로. 여기에 나와 있죠. 제가 매달 체크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리를 한 내용이겠죠. 제가 상세히 달마다 설명드린 거. 30억 개가 풀렸습니다. 왜냐면은 한 달마다 10억 개 풀리니까 3달이죠. 한 분기가. 그러니까 30억 개 풀렸는데 27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 락업시키고 3억 개만 보인들이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에스크로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스크로 작동 메카닉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프사가 에스크로를 2017년에 처음으로 알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본인들이 이 대량으로 보유한 500개 이상 보유했던 XRP에 대해 에스크로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리플과 XRP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도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갖고 유튜버를 한다는 분들 중에도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가 이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심지어 에스크로 그 메모 기능, 에스크로 풀 때 메모 기능 이용해서 제가 그걸 풀면서 매달 한 5달 정도 풀었나요? 그러면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도 리프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열심히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실제로 그게 시장 전반에는 참여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전달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프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크로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공지를 했고, 더 나가서 에스크로 봇을 트위터에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요거죠. 요걸 통해서 리프사가 직접 이 에스크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여기 나온 건 이제 4억 개가 다시 락업됐다는 게 지금 메시지가 떠 있죠. 5억 개 잠겼고요. 그러니까 총 9억 개가 잠겼죠. 5억 개.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1억 개 빼고는 나머지 다 잠겼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에스크로봇을 직접 운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더 알리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해도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에스크로 어떻게 쓰는지 좀 더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추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DL 얘기를 또 하네요. 왜 이렇게 짧냐? 좀 많이 얘기하지. 자, ODL 봅시다. 자, 고객들은 이제 이 프리펀딩을 할 필요가 없는 거, 거기에 대한 니즈가 엘리미네이팅, 사라지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코스트 세이빙, 비용 절감 이 효과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정성적인 얘기죠. 정량적으로 얼마나 비용 절감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어쨌든 이제 본인들 사용하는 고객들이 프리펀딩이 필요 없어지면서 이거에 따른 비용 절감, 재무적인 비용 절감은 얘기하는 거였죠.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4분기에서 이제 올해 1분기로 넘어오면서 OD의 트랜잭션 볼륨은 3배, 트리플이 됐다. 3배가 됐고요. 그리고 이 거래 액수,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것 단위 자체가 하나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머니그램 통해서 송금 하나를 의뢰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트랜잭션 하나에 해당하죠. 거래 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볼륨 증가했다, 3배 증가했다는 건 이 거래 수가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이 거래 수가 3배 증가한 거를 다 계산했을 때 이 안에 거래된 액수, 달러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달러 기준으로 그거를 집계했을 때 이거 역시도 거의 3배네요. 294%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둘 다 3배씩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3배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에지모가 이제 오디오 파트너로 공개된 거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하고 있네요. 1분기 때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에지모가 이제 오디오 파트너로 공개되면서 몇 달 안에 에지모가 이 유럽과 영국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송금할 때 거의 30에서 50%의 비용 절감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몇 달 만에 사용하자마자. 굉장하네요. 이 정도면 거의 반 가까이 비용 절감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자, 이어서 봅시다. 자, XRP 인테그레이션 앤 리퀴디티 업데이트. XRP 통합이나 이제 유동성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최근에 인사이트 블로그에 언급했듯이 리퀴디티가 핵심이다. 그 브리엔 메디건이 얘기를 했었죠. 리퀴디티가 늘면 더 효과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XRP 리퀴디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혈액이 해당한다. 우리 피는 굉장히 소중하죠. 피 없으면 우리 죽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XRP 유동성은 그 피나 다름없는 거다. 혈액이나 다름없듯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제 새로운 유스 케이스에 대한 언급도 하네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이거 이외에 다른 유스 케이스, 웹 모네타이제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파생 상품도 있죠. 뭐 선물 시장이라던가 이런 거. 그런데 추가됨으로써 리퀴디티는 더욱더 늘어날 거고, 위에 얘기했듯이 리퀴디티의 증가는 XRP를 좀 더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안전자산을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분기에 이런 케이스들을 보았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BTMX 선물 시장 올라가고, 바이낸스에서도 뭐 선물 시장에 지금 옵션 거래로 활용이 되잖아요. XRP.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스프링 내용을 볼까요? 스프링 내용도 뭐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상기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자, 최근에 RP 통합한 거 얘기를 하죠. SDK 통해서 이제 RP를 지원하게 된 거. 자, 그리고 앵커리지 얘기를 하네요. 그 스프링의 파트너인 앵커리지가 이 XRP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리고 BRD 월렛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역시나 상기 차원에서 이제 여러 소식들을 요점만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시장 논평을 하네요. 레귤러토리 규제 부분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봅시다. 모네터리 어서리티 오브 싱가포르 얘기하네요. 싱가포르 이제 중앙은행 금융당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싱가포르 금융당국 얘기를 하는데, 자, 봅시다. 그 얘기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진짜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설명하면서 다른 데서 잘못 전달하고 있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거예요. 뭐 바이낸스나 리프사가 뭐 싱가포르 당국한테 뭐 라이센스를 면제받았다, 뭐 싱가포르에서 허가받은 유일한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는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하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싱가포르 당국에서 이 페이먼트 서비스 법이라는 액트라고 되어 있죠.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에 따라
예, 라이센스 취득을 해야 되는데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그 유예기간이 2020년 7월까지예요. 그래서 거기 뭐 페이팔이라던가 리프사, 바이낸스 이런 것들, 싱가포르 관할법이 적용되는 싱가포르 내에서 이 페이먼트 서비스를 할 때 원래 이 새로운 법 개정되면서 이게 적용되면은 뭔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7월까지만 유예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리프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얘기되고 있죠. must obtain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연히 라이센스 새로 취득을 해야지 7월 이후에도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그 얘기하는 거고, 인디안 슈프림 코트, 인도 대법원 얘기하네요. 그 얘기죠, 여러분들. 증거. 2018년 4월에 인도 중앙은행이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도 있죠,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하면은 뭐 너희들한테 제재를 가하겠다 해갖고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게 1분기 때 대법원에서 졌죠, 중앙은행이. 그래서 그 조치 자체가 무효화된 상태인데 그 이후로는 좀 아직 그 이후에 뭔가 변화된 점에 대해 언급은 없죠. 자, 하지만은 뭐 이거 여기도 나와 있는데 며칠 후에 이제 RBI가 항소하겠다는 얘기죠. 이 소식 얘기하고 있고요. 자, CFTC네요.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 얘기인데 액츄얼 딜리버리 얘기하고 있네요. 상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CFTC는 상품 거래 쪽입니다. 커머디티 관련된 걸 이제 소관하는 위원회인데, 주식은 여러분들 아시는 SEC 그쪽이에요. 선물 거래라던가 이런 것들, 상품이죠, 금융상품들. 이쪽들이 이제 이쪽 소관인데, 이거 실물 인도, 액츄얼 딜리버리, 인도하는 거에 관련된 이제 가이드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가이드 발표했다라는 거, 그 소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콩그레스 하원 얘기하고 있네요. 미국 의회 얘기하는 거죠.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한 거, 그 소식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SEC 커미셔너 헤스터, 이거 이 사람 되게 유명하죠.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좀 친화적인 그런 증거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알고 있죠. 제안했다는 거죠. 3년. 크립토 토큰 판매에 대한 3년의 그 안전한 거? 명칭이 이렇게 붙었나봐요. 안전항구라고 3년짜리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ICO, 이런 불법 토큰도 있죠. 약간 주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샌드박스 개념으로 뭔가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이 소식은 제가 뭐 중요하지 않아서 안 본 건지 아니면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처음 알았네요, 이런 걸 제안하는지. 이런 시장 흐름이 있다고 하고요, 규제기관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는데, 자, 요거는 그겁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새로운 이제 페이먼트 레일을 만든 모양이에요, 시스템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뱅킹이나 이런 데도 활용할 예정인가 보네요. 리테일 커스터머, 그리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소규모의 이제 중소 상인들이나 그리고 소비자들 간의 이제 리테일 소액들, 이런 거 움직이는 거 관련해서 within seconds라고 된 거 보니까 거의 리얼타임에 가까운 페이먼트 레일을 제공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는 내용. 눌러볼까요? 맞네요. 제가 생각한 게 맞네요. 2020년 11월 10일에 이름이 픽스인가봐요. PIX 이름도 있네요. 네이밍이 픽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산업 플레이어들,
다른 애들 뭐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위프트 메시징 업그레이드는 ISO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ISO 2020인가요? 금융 메시지 표준이. 이 넘버링 아마 2020이 맞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 기억이 요즘 침침해갖고 맞는지 한번 볼게요. 맞죠? 금융통신 메시지 표준 2022. 자,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1년 딜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의 목표 완료 시점이 2025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2024년이었는데 1년 연기돼서 2025년에 ISO 표준 메시지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 기간을 2025년까지로 목표 시점을 늘렸다는 거네요. 딜레이 시켰다. 자, 월드라인이 인제니코라는 곳을 86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사들였다고 하는데 자, 이 예를 들면서 리프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상이 레가시 플레이어,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시장에 있는 기업들, 은행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핀테크, 요즘 우리 국내에서 보면 핀테크 업체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금융권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은행한테 더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텐데 더 나가서 그런 존재들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레가시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은행들,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플레이어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경쟁자에 대해서, 핀테크에 대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거 한다는 거죠. 디지타이즈, 제가 얘기한 DT, 이런 전략, 마켓 쉐어를 지키기 위해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이게 딱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제니코는 이런 쪽이겠죠. 약간 핀테크 업체에 가까운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시장을 갖고 있는 업체겠죠. 그러니까 인수합병 한 거겠죠. 지금 86억 달러나 썼다고 하네요. 자, 여전히 페이스북 소식이 빠지지 않네요. 이번에 2.0 발표한 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얘기하죠. 제가 이 영상 빨리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시간이 계속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어쨌든 리플사에서 리브라 얘기를 하고 있죠. 2.0 되면서 역시나 얘기했던 거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각 정부의 법정화폐를 지원한다. 토큰 형태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시장 관련된 무브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하나의 비트코인을 또는 그 이상 갖고 있는 지갑이 올해 3월 11일에 ATH,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 플레이어들이 더 많아졌다는 하나의 지표인 거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늘어난 게 아닌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거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은 자, 바이낸스 코인마켓캡을 사들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Undisclosed price,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거죠. 그 때문에 비판 나왔던 부분도 언급을 하네요. 데이터 조작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낸스 당연히 아니다, 조작 안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내용도 언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낸스랑 OKX가 이제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을 넘어섰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리프사 2020년 1분기 보고서 쭉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핵심 내용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서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설명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드리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플사가 이 판매량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근데 줄여 나가고 있는데 그 판매량을 줄이는 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리프사 이 판매량을 줄이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야 니네 너무 많이 팔아갖고 시장에 XRP 가격이 못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되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시달린 게, 너희 회사 혹시 사기 아니냐, XRP 판매 아니면은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건전하지 않은 회사라는 거죠. XRP 판매로만 돌아갈 수 있는 회사 아니냐, 이런 비판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작년 3분기 때부터 판매량을 줄여나가고, 올해 이 1분기 때 지금 보신 것처럼 판매가 엄청 줄어 있거든요. XRP로는 거의 회사에 자금을 보태지 않는 수준까지 지금 줄여놨는데, 자, 이 원인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OTC세, 정말 XRP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저렇게 판매량이 점점 줄고 있는지, 아니면 리프사가 아까 얘기한 이런 비판의 직면에서 얼마든지 리프사는 XRP 판매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건전한 회사다, 이거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판매량을 줄인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어떤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낼 만한 단서가 안 보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면서 리프사가 보여주는 것들, 또는 리프사가 보여주지 않더라도 시장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점검을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랑 ODL이 좀 사실 분기보고서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ODL이 사실 우리가 중요 포인트로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ODL 통로 늘린다고 했는데, 아직도요, 이제 2분기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분기도 5월 이제 초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ODL 통로가 안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좀 굉장히 아쉽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게 뭔가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1분기 때부터 늘릴 줄 알았더니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리프사가 정성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했죠. 이 프리펀딩 할 필요가 없어진 고객들이 중대한 비용 절감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보고 있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크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냥 이게 단순한 리프사의 주장일 뿐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객들이 ODL을 쓰면서 비용 절감이 돼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실제로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찾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갖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리프사의 ODL을 쓰는 고객들이 기존의 레가시 플레이어들, 아까 언급된, 또는 핀테크 업체들보다도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더 많은 수익을 올려서 시장에서 마켓시어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에게는 당연히 리프사의 솔루션 똑같이 써서 똑같은 경쟁력을 갖추던지, 아니면 리프사의 솔루션을 쓰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써야겠죠. 이런 게 해당되는 게 바로 웨스턴 유니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ODL이 성공적으로 정말 장점을 갖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면 웨스턴 유니온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웨스턴 유니온 ODL을 써주기를. 근데 여전히 소식이 깜깜무소식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궁금한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ODL이 정말 사용하는 고객들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분기보고서 쭉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코멘트 남겼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보고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분기보고서 녹방이라서 좀 상세히 좀 다뤄봤는데요. 좀 약간 허전하네요. 라이브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채팅이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뭔가 허전한데 자, 내일부터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시 평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평소 때처럼 평일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수요일 날 평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때 그때 찾아뵐게요. 오늘 여기까지 분기보고서 설명드리면서 마치면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월바월바 내일 뵐게요. 뿅.